육아만 3년, 육아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찐 육아 아빠의 원령별 육아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도우미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한 찐 육아였는데요. 출산 3일차부터 코로나에 감염돼서 저와 아내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떠한 가족들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5개월 차에 인도네시아 한 달, 12개월 차에 네팔 히말라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둘째 출산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출산 전부터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원령별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의식주로 분류하여 꼭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좋은 것, 그에 대한 이유 등 실제 육아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와 팁들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설명란을 참고하여 원령별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첫째 아기가 여가로 있어서 필연적으로 제왕절개를 했고요. 몸이 회복되기도 전인 출산 3일 만에 저와 아내 둘 다 코로나에 걸려서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의 도움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전부 다 멀리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단 둘이서 아픈 몸으로 육아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육아 관련된 책들을 사다 읽으면서 글로 읽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찐으로 육아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아이템은 너무나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직접 사용해본 물건들을 기준으로 분류해봤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 자료가 됐는데요.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 영상을 쭉 보시고 자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시기별로 필요에 따라 필수 용품인지 선택적 용품인지 막상 써보니 필요 없던 것인지 등 정리가 되어 있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모두 구매 링크라든지 정보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만 참고하시고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식습관입니다. 정확하게는 먹는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확하신데요. 엄마가 섭취한 것들을 재료로 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임신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임신이란 것은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음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추나 감자, 계란이 좋겠습니까? 떡볶이, 라면, 햄버거가 좋겠습니까? 너무 맵거나 짜고 단 음식은 피하시고 편의점 음식보다는 건강한 재료로 요리 후에 바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신 기간에 맞는 영양제를 적절히 준비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 먹던 영양제는 임신 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영양제는 엽산입니다.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엽산은 임신 준비 기간부터 드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들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신 출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알아보셔야겠지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바로 거주지를 아이를 낳을 지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출산 6개월 전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산후조리원 고민된다면 먼저 예약을 미리 해두세요. 유명한 곳들은 이미 6개월 전에 예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출산 임박해서 가고 싶은 조리원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예약 먼저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후반이 되면 속옷들이 다 늘어나요. 임산부 속옷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임산부 옷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속옷은 정말 꼭 필요했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튼살 크림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검증하기는 힘듭니다. 자국이 안 남아 있을 테니까요. 원래 자국이 안 남았는지 튼살 크림을 발라서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튼살 크림을 계속 발랐고 임신 자국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튼살 크림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산 한 달 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건들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지만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생각이 이리저리 하는 마치 조울증처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도록 출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개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이제 침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시고 하시는데 만삭 때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매트를 사용 중인데 임신 기간 동안 편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격대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침대가 없으시다면 에어매트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 베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가 무거워서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다고 해요. 보통 새우잠을 주무시거나 하는데 자세를 잡아주는 임산부용 베개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 한번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산 직후입니다. 출산 직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출산을 했기 때문에 몸도 좋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후조리원 준비예요. 아내가 됐어 뭐 나 안 가도 돼 해도 그냥 남편분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모아두고 조리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원은 예약이 미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후도우미 신청인데요. 조리원을 다녀와도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주 정도는 국가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굉장히 간단해요. 인터넷에 번호 찾아서 전화 드리면은 센터에서 지원금도 다 받아주고 진행을 해주니까 전화 한 통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직후에 읍명동 사무소 가셔서 출생신고 하시고 출산 관련된 지원금 모두 신청해 주세요 하면은 관련된 거 정말 다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알아가셔도 좋지만 정보가 없으셔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셔서 직원분들께서 다 찾아서 신청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 2, 3번 한전 연락해서 가정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분들 업무도 업무고 일도 일이지만 출산도 이제 집안일의 경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출산휴가 10일 정도는 꼭 사용하셔서 아내분이랑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출산입니다. 기적의 100일이라고 부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다들 처음 100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100일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딱 1년이 되는 날이 100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일 잔치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후에 1년이 되는 첫 생일 잔치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의 평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평균적으로 1시간 반마다 아기가 밥을 먹기 때문인데요. 밤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밤을 새워서 모유든 수유든 식욕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100일간 누군가는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루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항상 너그럽게 이해하고 뭐든지 양보해 주세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기가 울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배고파서 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자는 곳에 바로 분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에 물을 끓여주는 것들, 분유, 그리고 분유통 또는 이제 모유를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바로 만들어서 먹일 때와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가서 분유를 타거나 모유를 데피거나 해서 가져와서 먹이는 것의 피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공개한 자료에 보시면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분유 포트기에 대한 링크를 또 달아뒀는데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 분유 포트기였어요. 꼭 참고하시고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0에서 3개월. 이 시기는 아이의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해요. 아직 멀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대비가 명확한 책들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선과 면은 그리고 원근감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고 해요. 빠르면 2개월 차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아, 우 등의 소리를 내는데 이때도 이제 아기는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력 발달이나 언어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저귀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기저귀를 진짜 자주 갈아주고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저귀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갈다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저귀 갈 때마다 기저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부분에 이제 땀띠나 습진 같은 게 있지 않는지, 이물질이 잘 닦였는지 등등 항상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아기가 이유 없이 계속 우는데 습진이나 땀띠 때문에 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부모 입장에선 아기는 계속 이유 없이 울고 아기 입장에선 땀띠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피부는 좀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돌봄 팁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을 먼저 받치는 습관, 행동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기가 우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든지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를 찾아가시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아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우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겠죠. 세 번째, 아기 옷 안 사기입니다. 사실 분들은 사세요. 하지만 아기가 정말 금방 크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입힐 수 있는 옷이 잘 없고 특히 이 시기에는 옷을 사준다고 해도 어디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 두세 벌 정도 구비가 되셨다면 네 번째, 변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기가 같은 경우에는 변이 좀 묽게 나온다 하면은 분유를 주실 때 물 비율을 좀 적게 하거나 너무 되게 나온다 하면은 물 비율을 조금 묽게 해서 주시거나 조절을 하시면은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신혼 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는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밤새 분유를 준 아내 또는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는 마음 가지시고 아기 울 때 달래줘서 고맙다는 말, 아기랑 놀아줘서 고맙다는, 짜증을 덜 내줘서 고맙다고, 기저귀 갈아줘서 고맙다고 항상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은 대부분의 여자, 누구나 경험하는 이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 그것들을 모두 견뎌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단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심리적인 영향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이에게 짜증 부리는 부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짜증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항상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육아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짜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4에서 6개월입니다. 이제 지옥의 100일이 지났고요. 90분마다 밥 먹던 습관이 밤낮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밤에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100일이 지났다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1년 차 될 때까지 새벽에 한 번 또는 두 번씩은 계속 깼어요. 그래서 밤에 분유를 끊어버리거나 억지로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의 행동들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일관화 시켜서 강요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유 끊겠다고 밥을 안 주면 밤새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이때부터 치발기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5, 6개월 때 처음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울 때 치발기를 주면 울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한 번씩 줘보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목을 조금씩 가누고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머리를 확 들거나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을 가눌 수 있다고 해도 아직 근육이 형성이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목 받침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뒤집기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 떨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는 올려두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올려놔야 한다면 항상 손을 잡고 있는다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돌봄 팁을 드릴게요. 이 시기부터는 부모의 무언가를 보고 배우기 시작해요. 기침 소리, 하품하는 모양부터 눈빛까지도 정말 복사하듯이 베껴가는데요. 이 시기부터 1살, 2살, 4살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원하시는 언행이 있다면 본인 먼저 언행을 고쳐가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습관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아이템은 뒤집기하고 기어다닐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머리꿍 헬멧이라든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혼 팁을 드릴게요. 아기가 조금씩 무서워집니다. 출산 후 산모는 관절 사이사이가 벌어져서 온 몸의 관절이 약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씻기거나 기저귀를 가는 거나 이 등등의 아기를 들고 해야 되는 이제 활동들은 가급적이면 남편분들이 다 해주시는 게, 사실 가능한 모든 육아는 남편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출산 6개월 정도까지는요. 요즘에는 아빠 엄마 둘이서 아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정말 힘듭니다. 가능한 모든 육아는 남편분들이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아기를 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고, 육아를 많이 했던 사람이 혼자 휴식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힘들어, 우리 가족 먹여 사는 거 힘들다, 육아하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 힘들다 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7에서 9개월입니다. 아기가 많이 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육아도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조금씩 쉬워지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이유식이에요.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유식을 만들 때 미슐랭급으로 막 재료 준비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서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설탕이나 소금을 좀 과하게 사용하거나 딱딱한 알갱이가 있는 것들을 먹인다거나 억지로 입에 쑤셔 넣어서 오히려 거부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만 자제하시면은 이유식을 주시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쉽게 접근을 하려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구성된 잘게 간 음식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뭐 당근,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이랑 쌀이랑 잘게 갈아서 따뜻하게 데펴 주신다거나 하셔도 충분히 이유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기가 정말 빨리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예요. 부딪힐 수 있는 모서리 환경을 최소화하는 것, 바닥을 청결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워 먹거든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시고 부딪힐 수 있는 것들 막아주시고 머리끈 같은 헬멧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가리키는 시기예요. 보고 싶어 하면은 보여준다거나 같이 반응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혼 팁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잘 표현하고 계시죠?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들도 많고 앞으로 계속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시기예요. 평생 하지 않았던 이유식도 만들어 보고 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쉽게 앉는 법, 드는 법, 씻기는 법 정말 많이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맙고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반가웠다는 소식이 어린이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7살 전까지는 부모가 무조건 키워야 된다. 저희는 8개월까지 줄여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니 부모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받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랑 가장 잘 맞는 어린이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에서 12개월까지 왔습니다. 아기가 혼자 일어서서 걷거나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 발 한 발 걸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는 자주 넘어지니까 머리 보호대를 계속 착용을 하시거나 무릎 보호대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것도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부모의 말을 하나씩 알아듣습니다. 조금씩 알아들어요. 간단하게 가자, 먹자, 자자, 안 돼 이런 것들 감정적인 표현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랑해나 고마워, 미안해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긴 말보다는 짧은 단어 위주로 아이와 소통을 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말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는 시기예요. 이때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블럭 쌓기 같은 거나 인형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하는 등의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낯을 가린다는 방식은 아기마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과 자주 본 사람을 구분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는 잇몸으로 음식을 으깨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죽 같은 이유식에서 덩어리가 있는 이유식으로 점점 넘어오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부드러운 과일 같은 거는 씹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좀 딱딱한 야채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먹으면은 소화가 되지가 않고 변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아기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치워버렸던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아마 시기가 아직 맞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던 걸 겁니다. 지금 그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꺼내줘 보세요. 네, 신혼 팁입니다. 산모의 몸 상태가 정말 많이 회복되는 시기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또 배우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예를 수영 같은 활동도 좋고요. 활동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체감상 매일 새로운 활동을 한 가지씩 발견하고 매주 급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이거 했어? 라고 물으면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라고 대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기의 호불호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점점 명확해집니다. 좋아하는 인형을 항상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고 옷과 신발도 가리키면서 골라 입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고 찢거나 낙서를 합니다. 블록을 쌓거나 던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매일같이 생기는데요. 이때 정말 어려운 것,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의 첫 행동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고 배운 첫 행동은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가방에서 치즈를 한번 꺼내주면 그 가방에선 치즈가 나오는 줄 압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가방을 보면 치즈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전에 뽀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자기 전에 항상 뽀뽀를 합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항상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인데요. 활용은 이렇게 하세요. 불을 끄면 무조건 자는 겁니다. 아기가 울던 뭐하든 부모가 자는 겁니다. 그럼 아기도 따라서 자고 한두 번 처음에 불을 끄고 바로 잔다면 다음부터도 불을 끄면 잡니다. 우리 애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기가 1년쯤 되면 모두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기가 표현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의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 아이는 언어 발달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 있는 어른들이 비언어적 표현의 수준을 맞춰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 손가락질, 표정에 관심을 갖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아기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아기 또한 의사표현,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관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기라고만 인식하고 계신다면 아기의 짜증, 울음은 많아지고 의사표현에 무력감을 느끼고 사회성 발달은 점점 느려질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천천히라도 아기의 속도에 맞춰 의사소통을 하고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10분 전부터 준비하면 충분하겠죠 라는 건 어른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가기 30분 전부터 준비를 한다면 아기 템포에 맞게 놀아주고 해줄 거 하고 관심 다 가져주고 아기가 원하는 옷을 입혀주고 원하는 신발을 신겨주고 배가 고픈지 그렇지 않은지 안기고 나가고 싶은지 걸어서 나가고 싶은지 유모차에 타고 싶은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지만 아기가 의사표현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10분 안에 강요하지 않아도 아기가 원하는 옷을 선택하고 원하는 신발을 선택하고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강제로 옷을 입히지 마세요. 처음부터 강제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처음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투덕거리는 것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벌써 1살 때부터 인식을 합니다. 아마도 1살 전부터 인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행복, 가정의 평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상상하고 이해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하루에 3번씩 표현하세요. 항상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아이의 평화고 가정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입니다.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육아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평화입니다.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기와 의사소통입니다. 인간의 표현은 60% 이상이 사실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만 좋고 나쁨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아기는 하루 종일 몸짓과 행동, 목소리 톤, 울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기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몸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99%, 거의 100% 비언어적 표현만 합니다.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이의 울음도 줄어들고 부모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대외 활동은 조금 줄이자 이런 내용인데요. 인간이 가진 에너지는 일정한데 없던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렇단 말은 다른 것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피로는 쌓이고 그 스트레스와 피로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나 분노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가지고 있던 대외 활동들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6개월, 가능하다면 1년 정도는 대외 활동을 좀 줄이시고 가정 내에 에너지를 더 쏟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정의 평화, 두 번째 아이와의 소통, 세 번째 나의 활동 조절, 우선순위를 두고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신다면 육아를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아만큼 보람 있는 일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부모에게 받은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육아를 너무 힘들기만 한 활동이라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불편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반복하는 활동을 왜 이렇게 힘들게만 표현하는 걸까요? 저는 자녀를 갖는 것이 인생 제 2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저는 육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